모든 자산 시장들이 엄청나게 부풀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현재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코로나 이전하고 실물 경제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대로 복귀할 거라고 하는 거는 늘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는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연준의 11월 FOMC 회의를 위한 또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너무나 빠른 시기상조이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내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신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주식시장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들 두려워하는 게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더 큰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네. 되지 않겠냐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사실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그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20년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자산 시장들이 엄청나게 부풀었어요. 네. 부풀은 이유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나라 정부들이 돈을 그야말로 흥청망청 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소비재로 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비는 못하고 그 돈들이 전부 자산시장으로 몰려가서 그게 주가를 올렸고 주택 가격을 올렸고 코인 가격을 올렸고 그야말로 부풀어 오른 거죠.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계속 그게 있을 텐데 이제 연준이 그걸 조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그렇죠. 돈들이 이제 소비재로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인플레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거죠. 서민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데다가 경제 활동도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 다 겪어봤듯이 어떻게든 생산 활동보다는 물건 사서 재놓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이제 경제 활동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플레는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준의 긴축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과 함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변동성, 그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져가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많이 네. 빠졌는데요. 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는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의 현재 이 긴축과 연관돼서 진행되는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연준이 매우 충격적인 조치를 하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잡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했던 적이 1979년, 80년 무렵에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가 그 당시, 그 전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9%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로 해놨는데 볼커가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걸 22%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친 금리예요. 그냥 막말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 이론대로 해서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게 시중금리를 높이고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의한 설명 방식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꽤 경제 이론을 알고 있는 투자자나 또는 경제학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실제로 터키 같은 데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사람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지금. 이건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센스, 완전히 반대로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도 되는 거예요. 왜? 금리나 물가나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물가와 금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느냐, 대중이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와요.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이 인플레를 쉽게 잡을 수 있느냐? 그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건데, 특히 파월이 지금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해서 굉장히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겁만 주는 거예요. 월커가 예전에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확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0.75 뭐 엄청 센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 해가지고 3, 4%대 금리 상승 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 바로 그 볼커의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엄청 겁을 먹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연준이 무엇을 하더라도 별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일반 대중, 일반 소비자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되면 그게 잘 안 꺾여요.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는 한은 짧은 시간에는 잘 안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올라가서 상당 기간 있던 상태에서 물가 정책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그것을 2%까지 끌어내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라별로 쭉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8년이 걸렸고요. 네. 그리스가 30년 걸렸고, 그래도 못 잡았어요. 예. 제일 짧은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3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성향이 내핍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기후가 좀 척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게르만족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별로 불평 안 하고 그냥 참고 살고 그냥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금방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회들은 잘 안 잡혀요, 이게.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네. 연준은 어쨌든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하잖아요. 네. 이 연준의 이러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의 정책이 네.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 한쪽 사이드는 약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네. 또 한쪽은 너무 세, 그래서 오히려 물가도 못 잡으면서 경기 침체만 불러일으켜라고 네. 또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예, 있죠. 뭐 예전부터도 보면 소위 그 현대 통화 이론이라 그래서 MMT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뭐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무한정 풀어내도 괜찮다. 특히 선진국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는 물가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물가는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법이 연준에게 세 가지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아주 명시적으로 딱 부여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물가 안정이고, 둘째가 maximum employment, 그러니까 최대 고용. 근데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장기 이자율의 뭐 안정, 이렇게 세 가지 목표인데, 세 번째 목표는 이게 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입니다. 근데 그 물가는 대개 2% 정도의 합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2% 정도까지 고기를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8월 달 미국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3.7%이고 물가 상승률이 8.26%가 돼 있어요. 실업률은 보통 한 4%, 4.3% 요 사이면 이게 완전 고용이다라고 보통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에서 8%니까 뭐 엄청난 그 차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 이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목표인 겁니다. 그게 미국 연준 또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무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연준 피벗, 그러니까 네. 뭔가 그 속도 조절론으로 표현되는 네. 뭔가 좀 완화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기까지는 네. 절대로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다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증시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그냥 뭔가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러기에는 아직은 우리 환경,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밀어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저는 뭐 그렇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현재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왜냐, 실물 경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얼마나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이전하고 실물 경제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네. 아니, 생산 활동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 그것을 화폐적으로 표시한 그 소유권의 가격만 바뀌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고, 이게 원래대로 복귀할 거라고 하는 거는 늘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비정상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네. 대비 뭐 네. 지표도 많이 빠졌지만은 개별단의 어떤 주가들도 이제 많이 하락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지금의 상황도 버블이 아직은 있는 거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버블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원리에 맞게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건 버블은 아니다고 봐요. 버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확히 정의를 하면 그냥 남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자산을 사고 내가 사니까 또 올라가고 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버블이잖아요. 그런 버블은 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것들은요, 그 원인이 명백하게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도 그렇고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대차대조표가 부풀어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그냥 돈을 찍어서, 뭐 요즘 돈 찍기는 뭐 그야말로 그냥 장부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들이고 민간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심지어 정크본드까지들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해야 될 기업들이 안 망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온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연준이 공짜 돈을 풀어서 기업들에게 돈을 다 보태준 덕분에 주가가 다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극히 비정상인 거고, 이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일단 또 이제 현상은 이제 이미 네. 벌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신용 경색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채권 네. 가격
그렇죠. 급등이라든가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기업 단에서의 그 부도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이런 실물 경제가 위협을 받다 보면은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멈추는 것은 고용 사정이 지극히 악화됐을 때 그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법적인 책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맥시멈 임플로이먼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충한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임플로이먼트는 완전히 달성이 된 상태고 물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 태클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하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뭐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멈추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 그로 네. 인해서 이제 어쨌든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과연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을까?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긴축을 통해서 네. 그 풀린 양이 아주 일부분. 네.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계속 유동성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거니까 자산 가격이 그만큼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나 돈줄을 조일 것인가.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대차 대조표상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국채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와 뭐 정크본드들까지 그냥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지난 5월부터는요. 미국 연준이 매달 1,000억 달러 정도 이 채권을 매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연준 대차대조표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가 멈추고 그냥 옛날 그 코로나 동안에 늘어난 그 채권 보유량을 그냥 그들이 끌어안고 있을까? 사실은 그거 이상한 거죠. 연준이 쓸데없이 남의 회사채를 끌어안고 있다는 건 매우 비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들, 네. 일단 그런 기대감들은 좀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예. 그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던 이 자산 가격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더욱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세계 경제가 쫄아든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이쪽 나라들하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백하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중국이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고 이란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미국이든 유럽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간에 다 감당해야 되는 몫인데 어쨌든 시장이 줄어들고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럼 이윤이 줄어들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처한 상황만 해도 연준 혹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되게 난처하잖아요. 어려운 예.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이런 문제들, 러시아와 관련된 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네. 지금 치킨 게임의 마지막 부분 네. 내심은 뭐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욕이 있느냐 네. 이거가 차이가 크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는 이것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바이든의 승부수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바이든뿐만이 아니고 미국 국민 자체에 저는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즉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키웠잖아요. 네. 예. 닉슨이 가서 저 모택동 손을 잡았고 또 등소평으로 바뀌면서 중국 상품들을 미국이
다 받아준 거고 사준 거고 그래서 미국도 덕을 많이 봤죠. 그리고 2000년에는 중국이 WTO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WTO 가입 요건 자격이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많은 국영 기업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 시장 경제 국가도 아닌데 그걸 WTO에 받아들인다는 거는 난센스였어요. 그런데 클린턴이 나서서 미국 의회를 설득을 했고 또 WTO를 회원국들을 설득을 한 거죠. 여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화되면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적대 국가였지만 이렇게 국제 질서 속으로 들어오면서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듯이 중국도 그렇게 된다 분명히 그런 기대를 하고 중국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네. 중국은 그 밑바탕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늑대, 전랑 외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중국의 나이 든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중국의 젊은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중국의 청년들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세졌고요. 미국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패권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받아준 거고 그것을 업고 사실은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질서,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소위 rule based order라고 하는 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중국은. 네. 자기들의 중화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패권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추구하는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됐든 뭐 전기차 관련이 됐든 이런 신기술 뭔가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 규제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그 반도체 같으면 레거시 노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 공정, 뭐 28나노 그 이전 단계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중국 그냥 해.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도 공급하고 뭐 설계도도 공급하고 다 할게. 하지만 14나노 그 이후로는 안 돼. 특히 10나노 밑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첨단 기술. 예, 첨단 기술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이익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과 완전히 한 몸처럼 돼서 트라이메리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경제를 띄어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물건값이 비싸지고 그렇죠. 물자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주고. 눈 감아준다. 눈 감아주는 척하는 거지만 자기들한테도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경제 패권과 관련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AI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GPU라고 하는 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든가 또는 또 그 CPU 중에서도 아주 첨단 CPU들, 또 파운드리 중에서도 아주 첨단 파운드리 제품들 이런 것들은 중국이 손을 못 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미국의 무기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아무튼 다방면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이것으로 인한 네. 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균형 혹은 그 시장 축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플러스 알파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돈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풀었던 자산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쪽 소위 그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이 갈라지면서 우리 제품을 내다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경제 축소, 이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네. 한국 경제는 그러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조금 더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그렇죠. 투자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기업이 또는 어떤 산업이 어떤 나라가 뜰지 잘 모른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한데 어느 나라가 덕을 볼 건지, 그 중에서도 덕을 보는 데가 있고 그 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가 그렇게 될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는 정말 필요한 거죠. 분산 투자도 단순히 업종에서의 분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분산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공장들을 갖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네. 다 중국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국의 생산 기지를 뒀던 거 그걸 빼는데 그걸 베트남으로 가져갈지 인도로 갖고 갈지 멕시코로 갖고 갈지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분산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